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들이 되고요.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삼부토건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향후 우리 삼부토건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보시다시피 우리가 2013년 말하고 2014년 9월 말에 일단 그 재무적인 부분입니다. 재무적인 부분을 보시면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게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차입금 규모도 뭐 거기서 거기 그대로고요. 자산 규모도 거기서 거기 비슷합니다. 다만 자본이 보면 자본이 지금 과거에 2013년 말,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219억 있던 게 지금은 9월 말 기준으로 548억이 됐습니다. 548억이요. 물론 이게 2014년 최종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삼부토건이 자본 잠식이냐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자본 잠식 부분은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삼부토건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평가하는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런 자본을 다시 자본 총계가 플러스가 되도록 해서 삼부토건의 어떤 자본 잠식은 메꾸는 쪽으로 아마 결산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 3월 달에 보시게 된 재무제표에는 이게, 이제 12월까지의 변동 내용하고 해서 이게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재무제표가 플러스가 나와 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9월까지의 영업이라든가 이런 그 비용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삼부토건이 자본 잠식이 됐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지, 그거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보여졌다, 이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자산을 재평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부분을 메꾸는 것만큼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이미 부실로 떨어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털어내버리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삼부토건은 자본 잠식 상태인 것이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제 재무적으로는 보면 큰 변화가 없고, 일단 차입금은 본 차입금은 한 1조 정도 수준입니다. 1조 정도. 그리고 한 1조, 여기 장기 차입금까지 합치면 1조 1,000억에서 한 1조 1,000억 정도 규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말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보증 채무가 한 5,000억 정도 돼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게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인데, 보시다시피 굵직굵직한 게 두 가지죠. 우리 강남 PFV에 지금 3,068억, 그 다음에 유로피안 복합 리조트에 1,371억, 그리고 유로피안 복합 리조트는 저희 주요 자산인 르네상스 호텔에 꾸준히로 지금 현재 설정도 돼 있죠. 담보 제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계열사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 4,400억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한 6,700억 정도가 지금 우리 계열사들에 대한 지급 보증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한테는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채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채무입니다. 특히나 이런 보험이나 신라나 이런 데들이 같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데는 결국에는 형부가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여기를 매각하면서 이 부분만큼을 차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실질적인 부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월 31일 말 기준으로 우리 삼부토건의 부채는 약 1조 5,50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굳이 우리가 계열사 부분은 빠진다라고 해도 한 1조 5천억 정도의 실질적인 부채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삼부토건의 현황입니다. 자, 우리 삼부토건은 2014년입니다. 2014년인데 일단 제가 내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 건축사업과 토목사업부의 수주 목표가 3,400억이었습니다. 근데 수주가 53억 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출은 1,880억에서 1,310억. 토목사업부 수주가 5,700억이 목표였는데 1,870억이 됐습니다. 그 매출은 4,500억인데 3,500억 정도 됐다.
자, 이제 숫자 자체를 놓고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부분을 보면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수주입니다. 수주. 왜냐하면 매출도 중요합니다. 이익도 중요하고요. 현재 재무 상태도 중요한데 결국 우리 건설산업은 결국 수주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우리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죠. 잠재적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구조조정을 벗어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우리 잠재력, 어떤 면역력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수주가 지금 양쪽으로 해서 수주 목표가 약 9,100억이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된 수주가 1,92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1,920억의 수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은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을 합쳐서 약 4,80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주 잔고는 약 토목사업 기준으로 1.5년치, 건축사업 기준으로 한 6개월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요. 그래서 이렇게 수주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공공부서 쪽에는 일단 적격 점수가 미달이 되고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된다. 그다음 민간공사 쪽에서는 일단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사업대상 들어갈 때 책임불공이라든가 이런 보증을 써줘야 써야 되는데 신용보호가 안 되죠. 신용보호가 안 되면 실제로 뭐 건축 우리가 수주하기 어렵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토목사업 같은 경우도 시국세가 미납돼 있다거나 보증서 발급이 제한돼 있어서 그래서 공동도급을 들어가더라도 지금 고에게 보증 수수료를 줘야 저희가 보증을 주관사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 이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예. 자,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3년 6개월 전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가 그거를 철회하고 자율협약이라는 형태로 3년 6개월을 왔는데 과연 그 3년 6개월에서 우리가 회생 절차가 아닌 자율협약을 선택한 선택은 맞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때 과연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적어도 희생기업이나 워크아웃 기업이 아니고 정상기업으로서 우리가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위해서 이 숫자를 2014년에 3부토건으로서 숫자를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각자 생각이 있으실 테지만 지금 봐서는 워크아웃 기업이나 회생절차 기업과 물론 저희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2012년 6월달 그 다음에 2012년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2013년 14년도에 와서는 워크아웃 기업이나 회생절차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숫자들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요 이슈 사업장 다시 한번 보죠. 저희 지금 내곡동 헌인마을이 결국 우리 3부통원을 연지원까지 몰고 아주 결정적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총 5,300억 정도가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5,300억 투입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제가 간략히 현황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3부통원 담당자인데 현황 설명드린다는 게 좀 웃깁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곡동 헌인마을 사업장에 지금 사업 부지가 전체가 다 매입이 안 돼 있죠. 그죠? 한 75%만 매입이 돼 있고 25%가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도 지금 현재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100%가 돼야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매각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의도 안 돼 있고 지금 매입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헌인마을의 사업장에 어떻게 정리를 될 것이냐 지금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르네상스 호텔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조기에 빨리 어떤 방향을 잡아서 매듭을 지었어야 될 사업장이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였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있는 토지를 한 75% 토지를 판매하면 저희가 5,300억이 들어가는데 이 5,300억이라고 하는 거에는 토지 매입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자들이 들어간 부분들입니다. 약 3,200억 정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년 이자가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들어갔어요. 그것들이 다 5,300억이 추가가 됐는데, 5,300억이 추가가 됐는데, 이거 외에도 뭐, 동양에서도 집어넣은 돈도 있고 합니다만은, 지금 이걸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뭐, 2천 얼마에서 뭐 얼마 이렇게 얘기해서 손실이 얼마 난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돈을 주고 산 거를 싸게 팔았다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판도를 가지고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채, 아까 보셨던 한 3,060억 정도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저걸 팔았을 때, 팔아가지고서 우리가 부채를 갚고 나서 나머지 다른 이슈들은 다 정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지금 혼인마을은 지금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팔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정리가 가능한 거냐 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저거를 여러분들 뭐 아주 상식적인 기준으로요. 상식적인 기준에서 그 어떤 뭐 집이 됐든 건물이 됐든 상가가 됐든 권리가 75%만 있는 그런 토지나 건물을 경매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가격은 정상적인 경매 가격의 50%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경매를 해서 팔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5,300억 들어가서 지금 팔면 2,400억이나 2,600억 나와서 그거 정리하고 3,000억 정도 저희가 부채가 있는데 한 5, 600억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돈 내서 갚아준다. 이런 가정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사무통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75%땅 가지고 있고 25%는 맞잡고 있는데 그것도 정리가 안 되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다? 이거 1,000억에 팔릴지 900억에 팔릴지 500억에 팔릴지도 모르는 땅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손실은 3,000억이 될 수도 있고 2,5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실이 아니라 우리가 물어줘야 될 추가된 자금이요. 근데 저는 르네상스 호텔이 팔릴 것 같은데 가다가 안 되고 팔릴 것 같은데 가다 안 되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고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인마을에 대해서 정리 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르네상스 호텔 파시는 거 아무 소용도 없으세요.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무통원에서 르네상스 호텔을 팔고 계시는 거는 구조조정을 해서 파셔야 됩니다. 파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한번 팔아보고 봅시다. 이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팔리면 우리가 정상화가 될 것이냐? 저는 얘 때문에 안 될 거다. 직접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르네상스 호텔 뭐 가격이 하라고 이걸 다 떠나서 얘 때문에 안 될 거다. 결국 혼인마을을 뭐 심하게 얘기하면 뺏기실 수도 있어요. 돈 한 푼 못 받고. 25% 가진 사람한테. 물론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도 뭐 그거 안고 죽으면 죽었지 뭐 하려고 그걸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뺏기는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정리된 사업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잠재적인 폭탄도 저런 폭탄이 사실 없죠. 자, 그 다음에 태안 유로피안 리조트입니다. 2,285억이 투입됐어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갚아줘야 될 보증금은 1,370억입니다. 저기 태안 리조트를 팔아가지고 1,370억을 받으면 저희는 만족하고 만족스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저희가 공사 미수금하고 뭐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 해도 지금 현재 있는 대출금을 한 1,370억을 다 갚기는 부족하다. 지금 뭐 많게는 1,000억 이상 또는 한 500억 이상 그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야 이게 정리될 거로 지금 현재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실제적으로 유로피안 리조트가 르네상스 호텔의 후순위로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후순위로. 그러니까 사실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을 하든 개발을 하든 뭘 하셔도 경매에 의해 가지고서 강제적으로 매각되지 않으나 여기서 동의 안 해주면
르네상스 호텔 매각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르네상스 호텔이 매각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걸려있는 채권이 앞에 협조율자 7,500억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채인가 뭐 거기에 들어갔던 담보로 한 1,0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371억 이래가지고 거기에 걸려있는 게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원 정도. 근데 지금부터 이제 발생되는 것 중에서 앞에 있는 1순위자는 이자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어요. 이자가. 그러니까 7,500억은 다 찾고, 이제 7,500억을 대출했으니까 당연히 130%를 설정해서 7,500억 이상의 설정이 있으니까 앞순위자가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들이 점점 늘어서 앞순위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후순위자인 유럽이나 리조트 채권단들은 뒤로 쭉쭉 밀려서 점점 1조 원 밖으로 벗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1조 원의 매각이 돼가지고 여기가 정리된다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뭐 유로피안 리조트 일부 팔아서 한 500억이라도 회수되면 그걸로 정리를 하면 다행인데, 실제적으로 저게 앞으로 시간이 계속 가면 앞에 협조융자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유로피안 리조트는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나 가능성이 점점 뒤로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여기에 르네상스 호텔 매각에 발목을 잡을 여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스푼가 오피스가 약 2,216억 원이 투입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는 IBK에 대한 250억의 지급 보증만 남아있고 토지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토지를 팔든지 하시면 담보가 되면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일단 본격적으로 르네상스 호텔 매각이에요. 저희 어저께인가 그저께 르네상스 호텔 매각 공고 나신 거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무토건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한 2년이 되는 시점부터, 한 1년 6개월 전부터는 이거를 매각이 아니라 개발 방식으로 지금 현재 바꿔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처음에 다 아시다시피 이지스 자산운용 들어오고, 그 다음에 KB 자산운용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지스가 1년, 그 다음에 KB가 1년, 이렇게 1년씩 장기 프로젝트로 하시다가 지금 현재 진행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어떤 풀리지 않는 그런 중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채권단 주도로 개발 외에도 매각을 하겠다 하고 지금 현재 공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지금 매각이 될까요? 굉장히 좀 막연한 질문인데 매각이 될까요? 르네상스 호텔을 이렇게 공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걸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연 삼부토건의 오너 쪽이라든지 대형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팔 의사가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해왔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들 구조조정 많이 해왔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도 정부가 개입하거나 채권단이 개입하거나 어떤 다른 어떤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주요한 자산을 매각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IMF 이외 빅딜도 마찬가지고 빅딜을 통해서 각각 사실은 이제 필요 없는 사업부들 내놔서 넘겨주고 그 대신에 자기들 필요한 사업부 가져가고 이것도 정부가 관여를 했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웠던 건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례는 금호산업이죠.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파는 것도 한 1년 이상을 자기 혼자 끌고 있다가 결국에는 산업은행이 관여하고 들어가서야 결국 대한통운부터 시작해서 금호산업 전체가 금호그룹 전체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사례봐도 동부그룹도 마찬가지죠. 동부그룹도 팔겠다라고 해놓고서 안 팔리고 결국에는 은행에서 들어가서 정리하지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뭐예요? 자율여각이라고 하는 이런 허울좋은 틀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매각 공고를 하는 이거 채권단 주도로 매각합니다.
자, 근데 자유배당이라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저 재산은 누구 거예요? 삼부토건 거. 네, 삼부토건 겁니다. 근데 남의 재산을 임의로 팔 수가 없어요.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가 가장 크게 시장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1조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제가 통장에 1조 원 있으면 쫄래쫄래 가서 자, 1조 원 드릴 테니까 물건 파세요 라고 하는 그런 투자기관이나 그런 인수제한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거 하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수제한을 하려면요. 사서 과연 가능한 건가 검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1조 원이라는 현금이 통장에 없는 한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뭘 할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몇 억에서 몇십억의 비용이 들어갈 텐데 저거 뻔히 가봤자 안 팔아라고 한다면 누가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런 짓을 할 거냐는 거죠. 그냥 내부적으로 인수하는 거 어떤지 전략팀의 담당자 한 사람이 기한서 써가지고 올려서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으나 뭐 가격 내 속상 어렵고 그 다음에 매각의사 없어 보임이라고 하면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검토는. 근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걸 팔 것이냐 이거는 결국에는 삼부토건 경영진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게 가장 큰 거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방식의 매각이라든가 개발 방식의 구조조정 사역이 현실적으로 벽에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안으로 나온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채권단한테 끌려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는 경영진의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주주나 오너의 의지가 가장 큰 이 변수가 될 거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르네상스 호텔 팔았을 때 될까 하는 것들인데요. 뭐 계략적인 숫자를 가지고 본 겁니다. 자, 선주용자 7,500억 플러스 유예이자가 알파가 있어요. 지금 한 150억 정도, 6개월이면 한 150억 정도 나오는 걸로 보여요. 이자율 2%인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회사채가 담보가 한 1,050억, 유로피아 1,371억. 자, 그러면 이거를 한 1조 1,500 한다. 그러면 한 500억 정도, 많은 500억 정도, 각종 비용들 다 제외하고요. 남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차입을 ABCP 마련한다고 해서 뭐 지금 한 3천억대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평가 금액이 2,500, 3천억 나오는 걸 주고 대출 1,400억을 받았습니다. 1차가 1,200억입니다. 1,500억은 1,200억 받고 100억, 100억. 그러면 저 부동산을 정리하면 한 400억을 받은 거니까 지금 뭐 이미 팔린 것도 있고요. 이미 팔려가지고 나간 것도 있고 해서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헌신마을 지급보증을 3,068억을 다 꺼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그 르네상스 호텔 부담을 한 1,000억 원 정도. 뭐냐면 르네상스 호텔한테 저 삼부토건이 빌린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들 한 700명 정도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 1,000억 원 정도를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여기서 한 1,500억, 여기서 500억 갖고 와도 이걸 다 하면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뭐 그러면 회사는 뭐 항상 얘기하듯이 차입금 제로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가면 그리고 차입금으로 남겨서 가져가면 우리 회사는 정상화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단순 논리로 보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논리실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따져봅시다. 따져보면 자 여기서 보면 한 3천억대 중에 팔아서 한 2천억, 1,500에서 2천억 정도를 이계작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게 대출이 한 1,000억 정도로 줄면서 뭐 했어요? 본사 파셨죠. 그다음 토지 파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돈 뭐에다 쓰셨어요? 이자 내셨어요. 그리고 운용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남아서 여기에 가가지고 이거를 갚아줘야 될 돈들이 지금 중간에서 술술 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아마 올해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산들을 계속 팔 겁니다. 팔아서 뭐에다 써요? 빚도 갚고 그 다음에 뭐요? 주로 우리가 금과 업적으로 생각하는 신용의 상징 이자를 내실 겁니다. 이자를. 그리고 남은 돈이 있으면 여러분 급여를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술술 빠져나가 버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이렇게 다 정리하면 한 1,500억 정도나 2,000억 정도가 부족하니까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 이 계산에 오차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오차요? 시간 오차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1년, 2년 먹고 살기 위한 이자, 연간으로 한 6, 7억 되시죠? 그 이자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조금씩 요구하는 상환. 그리고 또다시 이거를 내기 위해서 늘어나는 부채.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으면 이 계산이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팔다 보니까 한 1,000억 정도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면 1,000억이 없어지면 이게 얼마가 늘어납니까? 2,500억이 돼버리죠. 여기서 또 1,000억 없어지면 3,500억이 돼버리면 이런 가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정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모든 자산이 정리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분석은 유효하지만 이게 현실에 가까우냐면 현실에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누적 결손금이 있으니까 얼마의 세금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이 계산에는 르네상스 호텔 매각에 따른 법인세 한 2,000억, 1,500에서 2,000억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빠져 있어요. 그럼 법인세를 내야 된다. 근데 그동안에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거 차감하고 내가 한 7, 800억 낸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부족한 금액이 3,000억대가 됩니다. 3,000억이면 저희가 매출 지금 작년에 4,800에서 5,000억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으로 한 150억 정도 내셨는데 3,000억 이자도 못 내는 돈이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르네상스 호텔이 매각이 만약에 이거 이상으로 떨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의 가격이 이거 이상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간이 길게 늘어지게 된다면 우리 르네상스 호텔가 이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3부 토고는 정상화되기가 어렵다가 아니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 현재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죠. 그죠?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오면서 3부토건에 없어진 것들을 한번 보세요. 본사 건물도 없어졌고 땅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도 연간 한 800억 정도 되는 이 이자는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그리고 800억이라는 게 마누라 800억인데 물론 뭐 나중에 이자를 감면시키면 됩니다만 단순하게 3년치만 계산해도 8324, 2,400억이라는 돈이에요. 2,400억. 2,400억이라는 이자를 물었는데 2,400억 같으면 참 건실하고 튼튼한 종합건설회사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 돈이 지금 이렇게 오면서 지금 우리 옆에서 없어졌습니다.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재무구조 악화될수록 우리 신용도도 없어지고 수주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다 우리가 2012년 6월 달에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모습은 3년 6개월이 지난 예상안에서는 사실 더 이상 뭐 그런 모습을 얘기하기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자, 3부토건 관련해서 이제 뭐 회생 절차냐, 워크아웃이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자유의 협약 이런 얘기들을 좀 하세요.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3부토건이요. 부동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회생전에 신청했을 때 우리가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3부토건 회생전자 법정관리 신청하면 청산가치가 높아서 청산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근데 이게 맞는 얘기냐?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일까요? 뭐 정확히 모르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맞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왜요? 자, 우리 박명호 교수님이 아니라고 단언도 얘기하셨는데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안 되죠? 부동산 가담법인을 해석했던 신설시 청산 가치가 다르는데 부동산 매각의 가치가 얼마인지 청산 가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성에 그거를 지금 이제 크다고 작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저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십니다.
예, 잘 말해주셨죠? 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들으시겠죠? 그죠?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얼마의 가치가 나올지 모르겠다. 물론 말씀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희생 절차, 법정 관리에서 그게 청산 가치가 더 크냐, 계속 기업 가치가 더 크냐는 저희가 르네상스 호텔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비영업용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비영업용 자산은 평가에서 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지속되든 회사가 청산되든 어느 한쪽에서는 다 팔면 똑같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거는 다 차감하고 우리 영업자산만을 가지고서 향후 10년 동안에 돈을 벌어서 얻어내는 현금이 큰 건지 아니면 지금 영업자산을 팔아서 나온 자산이 큰 건지 이게 청산 가치거든요. 근데 부동산 우리 건설회사는요 웬만해서는 자산 가지고 영업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들어가 보면 건설회사들은 다 계속기업 가치가 크게 나와요. 우리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앞으로 영업을 해서 한 2천억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업을 하기 위한 자산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토지 한 7, 800억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것을 팔았을 때 한 7, 800억을 청산해가지고 하면 한 5, 600억밖에 안 나오는데 영업을 하면 2천억 나오는데 요 논리인 거죠. 그러면 르네상스 호텔은 어떻게 되느냐? 영업을 하든 청산을 하든 똑같이 양쪽에 똑같은 가치로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과다한 부동산은 청산 가치나 회전 절차에 대해서 법정 관리에 의한 청산 가치나 계속 기업 가치를 판정하는 데는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 혼동시켜가지고 결국에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 법정 관리 1호 회사 동아건설은 그것에 문제가 됐었어요. 동아건설은 비영업용 자산인지 영업용 자산인지가 모호했습니다. 어디가? 김포에 있는 땅이요. 김포에 있는 땅이 그게 현재 영업용 자산이 아닌데 장기적으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라면 영업용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동아건설은 거기에다가 농사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업용 자산으로 편입해가지고 부동산 이런 바닥에서 청산 가치가 높게 만들어서 강제 청산시켜버린 회사가 동아건설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죽이지 않는 한 거의 건설회사는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법정관리를 가서 내가 설령 비영업용 자산 100조를 가지고 계셔도 법정관리 가시면 다 삽니다. 그건 인광토건도 그렇게 해서 보셨잖아요. 인광토건도 결국에는 청산 가치가 아니라 계속기업 가치가 높다고 나왔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이익에만 받고 회사는 결국 고사된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사례로서 많이 봐왔어요. 벽산건설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경남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회사들이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다 채권단한테 다 빨리고 결국에는 다 법정거리로 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보면 말이죠. 아이러니컬하게 보면 그렇게 워크아웃 절차를 거쳐서 법정관리 기업으로 간 기업들 대부분이 다 언제 갔느냐? 다 MB정권 때 갔습니다. MB정권 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그 법정관리로 전환되거나 한 회사들 또는 워크아웃이 진행된 회사들이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아니라 대부분 다 살아있어요. 다 영업도 정상적으로 하고요. 근데 차이가 뭐냐? 과거 MB 정권에서는 채무에 대한 탕감이 아니라 유예 조치만 있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대표적으로 채무의 탕감 조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자전환 형태를 통한 탕감. 그러니까 경남기업도 마찬가지고 쌍용건설도 마찬가지고 워크아웃을 들어갔던 회사들이 워크아웃 과정 중에 출자전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보면 우선 순간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유동성 부족을 메꿔주기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바꿔주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돼요. 근데 MB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재무구조를 바꿔준 게 아니라 빚을 나중에 갚으라고 얘기해놓고
빚을 가져가는 과정 중에 빚 플러스 이자로 다 장기간에 걸쳐서 빼먹어버린 거죠. 이 부분이요. 결국에 이거는 현상으로 나타난 부분에서는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워크아웃의 취지에는 사실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실제로 한국에서 대부분의 기업들 IMF 이후에 살아난 과정들을 보면 법정관리회사보다는 워크아웃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현상에서는 나타났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회생 절차, 법정관리 가면 수주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수주가 안 되는 거를 왜 수주가 안 되느냐? 법정관리 갔기 때문에 수주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법정관리를 가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져서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소위 말해 PQ라든가 이런 점수들이 낮아지고 이래서 수주를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우리 앞에서 나왔죠. 그죠? 우리가 수주가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요? 보증서가 안 끊기고 그 다음에 회사 신용도가 낮아지고 그러니까는 회생 절차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구조조정이 안 되고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회생 절차가 됐든 워크아웃이 됐든 그리고 자율조정이 됐든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 신용도가 낮아지고 재무구조가 안 좋은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주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일반 상황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보면 워크아웃을 가서 은행들이 만약에 지급보증서를 해준다. 그게 더 수주에는 더 영향을 더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본다면.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회생 절차 들어가면 자산이 홀빵매락된다. 자,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것 중에 자산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삼부토건에서 갖고 있는 지금 자산들은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삼부토건의 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부토건에 있던 자산들을 다 SPC로 올려서 유동화를 시켜놨어요. 유동화를 시켜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삼부토건의 법정관리나 회생 절차 내에서 이거를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설령 삼부토건의 그 처리 절차 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 보시면 부동산이라는 가격이 가장 낮게 떨어지는 것은 언제인가요? 언제 가장 낮게 떨어지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낮게 떨어지는 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입니다. 시기. 금매일 때 떨어지는 거죠. 금매일 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회생 절차를 들어가면 이 부동산을 최대 언제까지 팔아야 되느냐? 최대. 보통의 경우 회생 절차들을 보면 한 1년에서 2년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3년을 가져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회생 절차의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10년까지도 사실은 부동산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가장 부동산을 늦게 팔아도 되는 거를 따져보면 가장 늦게 팔아도 되는 게 법정관리, 그 다음에 워크아웃, 그리고 자율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권이 명확한 거고 워크아웃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조정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니까 빨리 팔려는 독촉을 하죠. 그래서 물론 언제 팔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에 대한 주체는 자율조정이 가장 자율적 협약입니다.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너가 안 팔겠다고 생각한다면 안 팔고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가장 늦게 팔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자율협약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에 쫓겨서 팔면 금매물이 될 가능성이 많죠. 오히려 지금 현재 회생 절차 내 물건들이 훨씬 더 공정한 절차와 시간을 가지고 매각되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회생 절차 내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단이 판다 이거죠. 채권단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산이 아니고 다 유동화가 됐으니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삼부토건은 법정관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유동화해서 갖고 있다고 해서 헐값에 팔면 나머지 못 받은 돈은요? 못 받은 돈은 삼부토건에게 청구를 하죠. 청구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본채무가 아니고 지급보증 채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채무에 대해서
높게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높게 팔면 많이 회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헐값에 팔면 자기들 회수율 자체가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부분도 오히려 이렇게 유동화되어 있는 자산도 회생정책을 삼부통합에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채권단도 높이 팔아야 될 요인이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그래서 법정관리냐, 아니면 행정적 워크아웃이냐, 아니면 자유조작이냐,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삼부통원의 상황이 어떤 게 적합하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지,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뭐는 맞고 뭐는 안 맞고, 이런 식의 판단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의 삼부통원의 상황을 봐서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삼부통원에 유리하고 이러이러한 점에서 불리하다, 이런 판단이 돼야지, 뭘 절대 안 돼, 뭘 가면 죽어, 이런 식의 마치 이거 무슨 무당에 붙하듯이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교양행위로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삼부토건에서 가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뭐냐? 저는 단언컨대 가장 강력한 정상화의 걸림돌은 오너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채권단들한테 요구한 거는 뭐냐면 2011년 6월 달에 우리가 알아서 자산 정리해서 우리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더 이상 손대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왔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팔리고 계속해서 이자만 가면서 이자만 내면서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연장될 때마다 이자 탕감해줘, 원금 탕감해줘 라고 얘기를 노동조합에서 해왔던 건 아실 거예요. 그 한 2년 전부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자 탕감해달라, 그 다음에 원금 탕감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 채권단에서 갈 수 있는 가장 큰 반응이 뭐냐? 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 이거를 삼부통원에 계신 직원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회사 살아야 되니까 우리 회사 이 부채를 깎아달라, 이자를 깎아달라 얘기하는 거 여러분도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저거를 부채를 깎아달라, 이자를 깎아달라 하면 당장 다음날 뭐가 나와요? 재벌특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재벌특혜. 결국 그게 큰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너십이 있는 기업한테 채권 금융기관이 일방적인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특혜죠, 특혜. 특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적 자금이 들어왔을 때 IMF 왜 공적 자금 투자할 때 원칙이 뭐냐?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 분담입니다. 원칙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이해 관계자가 공통으로 손실을 분담하고 책임 있는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너십이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거기서 제시한 거는 우리 그 공적 자금을 들어갈 때 제시한 거는 사대 출연, 두 번째 지분 포기, 그러니까 지분들 같은 걸 포기함으로써 이 어떤 자신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민 경제라든가 채권자의 소유로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우리가 공적 자금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런 연타를 하든지 이런 조치들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있는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적어도 뭐가 돼야 되냐? 출자 전환이라도 돼서 채권단이 지분을 갖고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조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 그건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어떤 국민적 동의라든지 그 다음에 감독기관의 동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대로 그냥 갑자기 채권단이 지원해서 삼부통을 살아버리면 누구에서 살린 거예요? 네. 오너회사 살린 거예요. 오너회사. 근데 지금 안에 삼부통원에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 회사 살린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누구는 지금 누구는 여러분들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여러분들 주인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너십이 있는 한 이거는 결국 본인이 가져가야 될 것에 대한 것은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테 물론 우리 한부토건 대주주가 직접적으로 탕감해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내가 언제 그저 탕감해달라고 했냐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봤듯이 우리가 살려면 채권단들도 어떤 자신 희생이라든가 이런 동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걸림돌은 오너십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부분의 자산이 이제 다 담보식탁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이제 거기서 갖고 있는 토지 이런 부동산이 없습니다. 이제 자산은 우리 여러분들 인력 자산하고 여러분들이 껴안고 계신 컴퓨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책상 이런 것들만 이제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화를 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마지막 깜짓돈이라도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불투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항상 한국에서 사고 날 때마다 하는 게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러니까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어떤 명확한 지휘 체계를 가진 주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가. 근데 물론 관심은 다 있으시겠죠. 관심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서민마을도 있으시고 유로피아에도 있으시고 르네상스도 있고 회사의 경영도 있고 이런 것들 관심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을 다 관리를 어떻게 해서 연결선상에 가져갈 것이냐. 만약 이런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서민마을 문제부터 어느 정도 매듭을 맺어놓고 르네상스 호텔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되는 거부터 해봅시다. 되는 거부터 하는데 가면 반드시 발목을 잡을 거예요. 뒷발목을 잡을 게 뻔히 보이는데 일단 가능한 것부터 해보고 아님 말고 이거는 실제로 어떤 저희가 체계적인 그러한 구조조정의 모습은 아니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대주주의 오너십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실질적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자본잠식 상태. 이런 상태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너십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오히려 내놓고 정상화의 방안을 타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벽산건설의 처음 화두도 그거였습니다. 화두도 우리 김인철 회장님이신가요? 김 회장님이 회사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채권자에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내부 노동자한테는 계속해서 하는 얘기, 난 욕심 없다. 나 모든 걸 다 내려놨다라고 하는데 채권단에만 가면 지분에 연연하고 지분 안 내놓으려고 발버둥 치고 결국 그런 모습들이 결국 벽산건설이라는 파산까지 가는 첫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삼부토건도 하나의 상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채권단한테 이자 다 주고 채권단 상환해줄 것 같으면 저희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자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올해가 되면 어느 순간에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이해관계 당사자, 채권단, 경영진, 임원, 임직원 다 모두가 나와서 조금씩 서로가 양보하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내 거를 들고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협의 자세가 아니라 협의의 자세가 안 되죠. 그러군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자산이 담보시스템으로 넘어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구조조정은 채권단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 채권단하고 협의가 돼서 안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채권단이 됐든 법원이 됐든 어떤 강력한 어떤 강제력을 가진 제3의 주체가 지금 현재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삼부토건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자, 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디테일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이 상황에서 그대로 간다라는 부분은 요행입니다. 요행. 누가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네모 블록을 그대로 다 분해된 네모 블록을 하늘로 던져서 떨어지면서 모두 다 조립될 정도의 확률, 이런 정도로 우리 정사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지금 예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전 10개를 던졌는데 이 중에 10개가 다 새로 얻을 확률. 이 정도의 확률이 발생한다면 현재 우리 자력 경쟁이 가능하다. 예. 그래도 확률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명방불이라도 일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희망입니다, 우리한테. 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제3의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채권단이 됐든 법원이 됐든 그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치 않고 그 방법은 한 의사가 있는 자가 한 의사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 방법을 가져가는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우자동차 판매의 그 사례처럼 가는 부분이 타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대우자동차 판매가 갖고 있는 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자동차 판매, GM 자동차 판매 네트워크하고 하나는 건설, 그리고 주요한 자산은 송도 땅이었죠. 송도 땅. 이 세 개에 대해서 대우자동차 판매가 파산하고 나서 부도가 나고 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회생 계획안을 어떻게 세웠냐? 이 대우자동차 판매를 세 개의 회사로 분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 개의 회사로 분할을 한다. 하나는 송도 땅을 가지고서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대우 송도 개발 회사하고, 그 다음에 대우 자동차 판매, 이게 자일 자동차 판매라는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건축업을 영위하는 대우 산업 개발, 세 개로 바꿨습니다. 세 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대우 송도 개발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갖고 있는 건 송도 땅밖에 없어요. 송도 땅이 개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2014년 8월 파산 결정이 났습니다. 파산 결정이요. 왜냐하면 이대로 살아있으면 이자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채권들로 갖고 왔으니까. 근데 일단 파산을 해서 파산대로 넘어가면 그 상태에서 매각 정리를 해도 땅을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산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자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은 채권자들한테 분배하는 형태로, 그래서 남은 자녀재산을 정리하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자, 이건 법정 관리에서 된 거고요. 자, 워크아웃에도 이런 게 가능한 거냐, 워크아웃에서도. 자, 워크아웃에 보면 가깝게는 금호산업이 있습니다. 금호산업이 뭐가 되어 있죠? 터미널 부지라는 자산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버스가 있죠, 버스. 그 다음에 건설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얘네들은 물적 분할 형태로 띄어가지고 각각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멀리 가면 대우그룹 중에 주대우라는 회사가 세 개의 회사로 나눠집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대우 건설, 그 다음에 주대우는 청산되는 회사로 남아서 청산됐어요. 그 다음에 대우 중공업도 세 회사로 나눠집니다. 대우 조선, 대우 종합기계, 그 다음에 청산되는 대우 중공업. 결국 나머지 부채와 자산을 다 가지고 청산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세 회사에서 1차적으로 공통점은 뭡니까? 기존 대주주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구조여야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것을 나누려면 적어도 이거 출자전환 주식이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이러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삼부공원이 아닙니다. 삼부토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삼부공원이라고 하니까 서울시장 네. 삼부토건은 결국 업무용 자산하고 업무용 부채,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출자전환 형태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이 다 뭐예요? 담보채권이에요. 담보채권이다 보니까 담보채권 출자전환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결국 되려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채권단 협의가 돼야 됩니다. 채권단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적 분할이 됐든 물적 분할이 됐든 그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할된 회사가 두 회사가 한 채권에 대해서 모두 다 상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갚으면 이게 쫓아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부동산 부채에 대한 부채를 여기서 단전하는 형태로 협의가 되면 이게 가능하죠.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일단 워크아웃에 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대우나 대우중공업처럼 채권당에 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원, 우리가 법정 관리를 가게 되면 아까 대우자동차 판매처럼 법원의 회생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단순하게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만 있는 게. 자, 우리 지금 대우조선 해양건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의 전신이 뭐예요? 전신이요. 대우조선 해양건설의 전신은 JR건설입니다. JR건설. JR건설은 전신이 뭐예요? 원래 진로건설로부터 우량자산만 뽑아가지고 만든 회사가 JR건설입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기존의 진로건설은 파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뽑은 우량건설로 만든 우량한 자산으로만 만들어 놓은 JR건설을 영위하다가 법정관리 내에서 유지하다가 그것을 대우조선해양에 DSM에 팔아서 그 DSM이 건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안을 그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우리 삼부토건은 너무 많은 자산과 그 다음에 이런 부채들이 60년 세월 동안 착하게 쌓이고 없어가지고서 지금 사실은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산을 정리한다고 해서 자산을 정리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능성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은 뭐냐? 신속하게 우리의 영업 능력 자체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르네상스 호텔을 팔고 뭐하고 이런 과정은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허님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다 말뚝박고 앞으로 5년 후에 팔지 10년 후에 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이 정리돼서 우리가 정상화 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지금 즉시 우리는 정상화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만 클린한, 그러니까 삼부토건만 클린 컴퍼니화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런 구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게 좋겠다 그러면 갑시다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자체도 사실은 워크아웃 내에서 하려면 채권단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단 동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비협약 채권자,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비협약 채권자들 이런 사람들의 또 동의도 구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회생 절차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 절차를 가더라도 결국에 재판부에 이러한 방식으로의 정리가 더 타당합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냥 재판부가 알아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생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회생 계획안을 내느냐, 그 다음에 그걸 재판부가 수용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그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동의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리 하면 이렇게 가는 방법이 이렇게 무조건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결국 삼부토건을 일단 자산 매각이라고 하는 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상황에서 삼부토건을 먼저 선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모델을 제시드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워크아웃이나 회선 절차나 현상대로 진행하는 이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불가능한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번째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현재에서도 저희가 삼부토건 인적 분할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적 분할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분할된 두 개의 회사가 차입금에 대해서 다 상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로 가야 되는데 워크아웃을 할 거냐 회생 절차를 갈 거냐는 것은 결국 저희가 이거의 주체, 채권단이나 법원이 이거에 동의할 것이냐 하는 판단 및 합의입니다. 그럼 법원하고 그런 합의를 할 것이냐? 그런 합의를 할 수는 없죠, 법원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채권단이죠.
채권단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제안들은 채권단한테 선으로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논의 과정 중에서 만약에 이게 불구하다라고 한다면 회생 절차도 전환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채권단에서도 뭐 비례적 채권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기에 이런 의견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이대로 있게 되면 앞으로의 과정은 명확해요. 기존에 있던 부동산 팔아서 돈 들어오면 먼저 이자 내고 세금 내고 그다음에 여러분 급여 주고 남는 돈 있으면 영업하고. 근데 이게 점점 보시면 우리가 그 2011년 6월 이후에 우리 쪽으로 유입된 자금의 사용들을 보시면 점점 더 이자와 원금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영업을 위한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기에 정상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 뭐 이런 방법들을 하나의 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너십입니다. 결국 채권금융기관이었든 법원이 됐든 누구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상부토건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 명부를 가져가려면 그거는 누구의 회사가 아니라 국민 경제 내에 가치를 갖는 어떤 공공적 성격의 회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적 성격의 회사가 돼야 된다는 것은 회사가 삶으로써 채권단도 살고 일자리가 삶으로써 직원들이 살고 그 다음에 국민경제가 산다. 이런 논리가 돼야지 이 회사가 살면 누가 회사를 찾는 경우다 라는 형태의 그런 의식이 성립된다면 절대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그동안 십몇 년 동안에 IMF 이후에 있었던 15년, 17년 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보시면 명확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웅그룹도 해체 첫 수순이 뭡니까? 대웅그룹도요. 김우중 회장을 외국으로 보내버리죠. 그죠? 왜? 오너십이 있는 한 절대로 이런 공공적 성격의, 공익적 성격의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도록 하고요.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유협약 상태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클린 컴퍼니 같은 형태를 취하려면은 그런 안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측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게? 그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워크아웃이라는 건 두 가지가 이렇게 가능하죠. 회사 쪽에서 왜냐하면 자유협약에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채권단들이 모여서 어떤 의결권에 의해서 강제하는 절차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10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100명을 모두 다 100% 동의를 받아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무담보 채권자 67%, 그 다음에 담보 채권자 75%이 룰이 있어요. 이거는 회생 절차나 워크아웃이랑 다 똑같습니다. 결국 회생 절차나 워크아웃을 가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소규모 기업이고 채권자가 서너 명밖에 없다 그러면 일반 합의를 통해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배제된다면 그럼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 가야 되는데, 워크아웃을 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할 수 있느냐?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신청을 하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채권자가. 요 두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회생 절차, 법정관리는 첫 번째 회사가 신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주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주권이나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10% 이상의 주주, 그 다음에 자본금의 10% 이상의 채권자, 그 다음에 회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0억 이상의 채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회생절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보낸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어요. 골드만삭스가 진로 산업과 진로를 법정관리로
채권자 자격으로 신청한 케이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가 워크아웃보다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진 않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워크아웃으로 가서 이걸 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회사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채권단이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보면 우리가 자유조작이라든가 이런 들어가게 되면 특히 워크아웃 같은 들어가게 되면 뒤에 따라붙는 게 뭐냐면 주식 포기 각서비, 증권 설정, 모든 그다음 의결권 포기 각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서류들이 확보되면 채권단도 할 수 있게 강제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예. 쉬운 대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오너십을 내놓게 하는 방법은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법 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답은 쉽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언제가 제일 무서우신가요? 만약에 이제 직장을 이길 때가 무서우시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렸다. 누구한테 빌렸을까 제일 무서우신가요? 네. 좀 마누라한테 빌렸을 때가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은행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들은 빌리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잘 피해 다니시잖아요, 그죠? 피해 다니시면 어쨌든 간에 인간적 관계가 있으니까 다시 알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인간적 관계를 넘어서 가지고 괘씸하다 그러면 민사소송 정도를 할 수 있지, 뭐 이거 가지고 형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금융기관은 다릅니다.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게 금융기관은 또 마음 상한다고 뭐 그런다고 할 수는 없고 정확하게 그런 서류들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보증이 들어와 있다든가 어떤 각서가 있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각서나 보증을 요구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차입금 연장 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차입금 연장 때가 사실 가장 적절한 타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차입금 연장에서 야, 너 연장 안 하잖아. 그러면 지금 연체야. 연체되시면 얼마야 돼요? 이자가 4% 2%가 아니라 18%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8%라고 하면 이자 한번 맞아보시면 카드 돌려막는 분들 아시겠습니다. 돈 금방 없어져요. 그죠? 뭐 견디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압박부에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죠. 만약에 마찬가지로 우리 조합원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누군가가 와서 강제로 아무렇게 뺏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처럼 소유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정확한, 가장 효과적인 상황은 채권단이라는 거죠. 채권단.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오너라고 하면 현재 그 회장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회장 아들이 같이 하는데요.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뭐 누구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일가가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뭐 관계사가 갖고 있든 이런 주식들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삼부토건의 주식의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요. 보시다시피 다 갖고 났더니 부채가 3,000개 있다 이거예요. 한 2,000개 있다, 1,500개 있다. 그러면 2,000개나 1,500개에 맞는 순자산이 있느냐. 근데 저희가 뭐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는 뭐 오너라는 게 특정 누구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아니더라도 공동으로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오너 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누구 떠나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저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하고 이제 오너십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차이가 있는데 우리 그 쌍용건설의 오너가 누구죠? 쌍용건설의 오너요. 네? 쌍용그룹의 오너는 김석준 회장이 아니라 우리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쌍용건설의 김석준 회장은 2002년부터 주식이 1%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주주합이 18.6%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채권단들이 한 50% 이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양반은 회사를 경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너십이라는 것은 주식의 문제고 경영권이라는 것은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그거군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했든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채권단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쌍용건설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해외에서 건설을 수주하는데 그 사람만이 필요하다. 그게 인정되면 사실 그 자체로서 경영자가 경영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진과 오너십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참고로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주인이 됐으니까 이건 내가 경영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당연한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영자를 얘기할 때는 대리인, 어떤 주주들을 위한 대리인, 특히나 우리 같이 상장되어 있는 대리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반드시 대주주라고 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 경영자가 돼야 된다. 대표자가 돼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죠. 이거. 예. 근데 저희 파업 끝나고 나서 그 경영진들한테 그 자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네. 그 자문을 어떤 자문을 하셨는지 그거 간략하게 좀 듣고 싶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결과로 이어졌는지. 네. 뭐 제가 언제였죠? 그때가 8월이었던가요? 8월 달에 회사 쪽에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들어왔던 자문은 뭐냐면은 사실은 자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방향성이 있다면 그 의견을 드리는 거. 이게 사실은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1개월 정도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후에는 사실은 뭐냐면 그 다음 달부터는 거의 진행되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이라든가 제안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고려는 되시고 검토는 하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반영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를 했냐 그러면 첫 달을 하고요. 첫 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효율적인 어떤 직접적인 자문이 계속 유지되지 않았고요. 결국 저희가 그래서 12월 말로 그냥 일방적이랄까요? 왜냐하면 3개월 단위 연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저희가 종료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떤 독자적인 어떤 의견에 대한 자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과해서 어떤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1차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타당하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부수적인 문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선자정법에도요, 지피지 주면 백전 느낀다고 했는데, 사측은, 뭐랄까요, 우리 노동조합보다 한 수 위에 수를 드는지 아니면 어떤 전략이 있어서 더 나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니까 답을 못 내놓는 건지 아니면 산골짜기에 있는 천수답처럼 호텔이 팔려야만 거기서 이제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꽁꽁이 속이 있는지를 몰라서 참 답답하거든요. 한번 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경영진들이나 이쪽에 회사 쪽에 속에 들어가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다 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임진왜란때 신립장군이 왜 판금대에다가 거기다가 임진을 적을까요? 유성룡 진비록에 보면 유성룡 그 정승이었죠. 유성룡 대감이 판금대에서 싸우지 말고 재령 그러니까 문경세대에서 싸우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무시했고 그 명나라 장군이 이제 왜 신립은 판금대에서 싸웠나 이제 이렇게 복기를 해본 거죠. 해보니까 문경세대가 천혜의 조건이었는데 그 신립이 무시를 한 거예요. 신립이 옛날에 그 화를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과거의 그 실적을 자만을 했던 거죠. 화를 잘 쓰니까 화를 써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천혜의 요새를 간과했던 거예요. 그 조령에서 일본 척후병들이 이제 가면서 그 자기네들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척후병을 보내는데 척후병이 지나가는 동안 한 명의 그 조선 군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간단히 보면 그냥 지금 이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무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도 있습니다만은 조선이 한 번도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길을 막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살문대라고 하는 게 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데가 지식적으로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자,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강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게 보편적인 게 식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기냐, 식수냐, 병력이냐. 근데 어떤 사람은 식수에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어느 말뚝에 매여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말뚝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이게 워크아웃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회사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항상 검토 가면 뭐가 나오죠? 나중에 오너십이 나옵니다. 오너십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놓고 이거를 일단 패를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맞추게 되면 사실은 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여기 와가지고 저기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거 맞추면 이거 맞춰가지고 패를 착착 맞춰놓으면은 할 수 있다. 저 자신 없습니다. 저 이거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급보증으로 엮여 있죠. 그 다음에 땅 못 팔았죠. 유해상성 때문에 저런 구조에 놓여 있죠.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대응지이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하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에서 풀기 위한 패가 내가 남들은 다 7장 가지고 화도 치는데 자기 혼자 2개의 펜을 딱 훔쳐버리고 5개로 펜을 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핍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2장을 던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토. 네.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거기서 누가 제일 어려웠나요? 한쪽에서 치면서 이제 막 조금 있으면은 3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 임원 직원들은 체포에 걸리고 여기서는 이 판만 돌아가면은 내가 이게 딱 가지고 쇼당을 부를 거라고 생각했던 채권단은 정말 그 망연자실에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일 용감한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잃을 게 없는 분이 사실 제일 용감합니다. 그분이요. 근데 본인이 사실은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확률로라도 될 수 있다면 이거는 게임은 삼부토건을 가져가느냐 잃느냐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거 외에는 다 삼부통을 잃어버리는 결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확률이 낮아도 일이 갈 거라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모든 투자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확률이라든가 가능성,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다 하실 텐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장 큰 미치는 거는 여러 가지 가정과 복잡한 수학 함수와
그 다음에 우리 그 뇌세포를 작용해서 나온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에 의한 결론. 그건 뭡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로또를 한자 6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으시면서 이 번호가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확률은 850만 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매주 로또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한 끼에 뭐 5천 원이 아니라 2만 원, 3만 원. 그런 분 차라리 담배 피세요, 담배. 그냥 비싸졌지만 담배 피시는 게 나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러지? 라고 아이러니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돌이켜보면 간단한 문제라는 거죠. 내 이익에 부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제 그 회사에서 네네. 이제 하루에 어떻게 하니까 네. 제 아니라든지 네네. 또 그런 게 어떤 신뢰성 있는 거를 대신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네. 그런 오너십이라든지 교양분을 안 하고 네. 그거를 과연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상관없이 네.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높았기 때문에 네. 업무하우스라든지 걱정하는 식으로 네. 그거를 가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이고 일단은 회사에서 뭔가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다양한 걸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아니든지 거기에 소유권과 교역권, 지분 포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신뢰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어느 한정에 묶여서 또 다른 선일 뿐이에요. 이 자체는요. 이것을 뽑아내야 우리가 어디 가서 받고 어디 가서 뿌리를 받고 야 그래 그러면 우리 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하면 오너십도 살릴 수가 있겠네라는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오너십을 살리는 걸 전제로 해서는 절대로 이 게임은 안 풀리는 게임일 거다라는 말씀 제 생각입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자, 이제 사무토건 상황을 같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시죠. 어렵고, 뭐 이렇게 힘들 수가 있겠나. 근데 참 이렇게 원래 해가 뜨기 직전이 원래 더 추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하나 기뻐하고 희망을 가져야 될 건 많이 남지 않았다. 이게 우리도 1년 그렇게 갈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의 노력하면 좀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겼다. 그만큼이나 이제 이런 어려움과 어려움이 모여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부분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지나온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이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옆 사람 뭐니까 이런 침낭이나 이런 거 뺏지 마시고 알아서 챙기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됩니다. 어디가에 살아 있으면 우리가 이 회사 정상화되고 정말 좋은 날이 왔을 때 살아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희망이라도 1%가 아니라 몇백만 분의 1이라고 하는 희망이라도 그것을 놓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가시면 아직까지 지금 보십시오. 제가 와서 여기 와서 이런 거를 이렇게 11페이지나 이렇게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벽산에서 만약 부르면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 흔들다 와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희망이고 우리가 또 내일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까? 와 닿습니까? 우리가 고호로 외치는 게 일단 팀으로 와닿아요. 네?